어디 뭐 공개 참가자들끼리만 공유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란 책의 저자인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자, 저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 모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신 분은 읽으신 소감을 좀 나눠주시고 안 읽으신 분은 안 읽으신 대로 그냥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책 읽은 소감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로 구의원이고요. 김미주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오늘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지만 그래도 오늘 마강래 교수님하고 또 지혜를 다른 분들하고 나눠보고자 왔고요. 지난번에 마강래 교수님하고 한번 저희 티타임을 가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소멸에 관련돼서 지방 소멸에 관련돼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또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듣고 하니까 책을 읽기는 좋았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부동산 쪽으로는 내가 진짜 어렵구나, 문외한이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년임대 그 뒷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분양주택이라든지 청년임대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반값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주택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광명에서도 임대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그 광명의 재개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저가로 임대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청년 임대에 관련해서 우리도 이런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 사람들을 평생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콱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혹은 재산세를 국세로 돌리는 것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지금은 왜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네, 네,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병현 의원님이 지금 아이를 보고 계셔가지고 아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KDI 안상훈 박사님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하고 뭐 좀 얘기 좀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KDI 안상훈입니다. 독서 모임에 책 안 읽고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례를 보이고 싶어서 요즘 책 안 읽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어저께는 윤범기 기자님 책 결혼불능세대에 대한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 못했구나 하는 일종의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거의 큰 변수가 주거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서 마그네 교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마그네 교수님은 저희 KDI 국제화협력센터에서 도 도움을 받기도 했고 같이 공부한 적도 예전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마그네 교수님께서 이쪽으로 책을 쓰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제가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정우님 들어오셨어. 우리 신성장 아파트리에 박정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인사말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그 금리 때문에 걱정 중인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오늘 귀한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우님도 아마 막 그 보고 들어오셔서 책은 아마 읽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이동수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이동수님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동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먼기 기자님께서 이제 하셨던 청년 연설대전 통해서 이 방에 들어오게 됐고요. 평소에 마강래 교수님 그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기억나요. 지원 균형 발전 얘기하신 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운동하다가 아직 책은 읽지는 못했는데 어떻게든 한번 마강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수동님도 들어오셨는데요. 김수동님 가능하시면 혹시 잠깐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윤봉기 기자님 페이스북에 방금 막 뜬 걸 보고 아,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 터무니 있는 집이라고 이제 시민 출자 청년국 일색 뭐 그런 일에 세대간 연대를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마가는 교수님 워낙 또 그 고유한 의견들을 일관되게 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최근 신간 또 궁금해서 듣고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거에 대한 소감을 좀 나눠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강래 교수님 얘기를 같이 쭉 모아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 누구에나 공평한 불이익이란 책 이제 열심히 거의 끝부분까지 다 봤고 아마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논지가 나온 부분까지는 제가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읽기에는 교수님 책 이전에도 몇 번 읽었었고 또 강의도 여러 번 들어서 대략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방향이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되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보수 쪽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론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수요가 많으니까 그냥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된다. 우리 최병천 소장님도 그 미추광이 전략이라 그래서 서울 도심 용적률 1000%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면 강남의 재건축 용적률을 팍 올려가지고 400%, 500%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해결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확대론을 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수 쪽에 계신 어떤 이게 경제 정책가들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어떤 그 진보 진영, 김대중 정부 때는 오히려 공급 확대론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때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니까요.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 자체를 약간 뭐랄까 좀 범죄시하고 제약시하고 이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좀 나쁘게 봤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가. 특히 그때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또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하는 뭐 LTV, DTI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사실은 수요 억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좀 효과를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수요 억제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초기에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그 뭐 이렇게 취득세, 보유세, 뭐 거래세 이렇게 그 과정 양도세까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세금에 다 세율을 높이면서 이른바 꼼짝 못하게 락킹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수요 억제론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 김수현 실장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일관되게 수요 억제론을 폈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특이했던 점은 김수현 실장의 어떤 묘한 독특한 지론인데 거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같이 폈다는 거죠. 엄청난 수요 억제 정책을 피면서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엄청난 또 과세 혜택을 면세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한테 뒷문을 열어준 채로 수요 억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확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제 이게 그 이렇게 돈이 풀리는 것과 유동성 확대와 함께 그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막 사모아서 그걸로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그게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집값이 치솟는 결과가 2018년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김수현 실장님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어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명성이 완전히 타격을 받으면서 그때 이후로는 사실 대외 활동도 거의 못 하실 정도로 제가 김수현 실장 검색해 보니까 옆에 근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근황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지금 딱 이렇게 숨어 계시는 상황이 돼버렸고 저는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편 게 그게 무슨 뭐 임대사업자들하고 무슨 유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꿔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냥 교수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유동성 확대 국면 그리고 저금리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책 실패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강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단순한 공급 확대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요 억제론도 아니고 수요 분산론자인 거죠. 수요 분산론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베이비 부머의 귀촌 정책. 그래서 이제 그 한 40만 정도 그리고 부인까지 같이 온다고 치면 절반 정도 따라온다고 했을 때 한 60만 정도 그 단기적으로 한 66만 정도의 어떤 베이비 부머들을 그 수도권 인근 혹은 이제 그 좀 더 가까운 본인의 고향 이제 그런 지역의 어떤 베이비 부머 실버 마을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살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정책 패키지로 베이비 부머들의 어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이주를 베이비 부머의 어떤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펴자.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수요를 분산시키자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메가시티 전략이죠. 그래서 서울과 유사한 또 다른 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 경북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 전남 메가시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방의 뭐 서울만큼은 안 되겠지만 서울 정도 규모의 어떤 대도시권을 지방에 육성을 해서 뭐 홍콩하고 뭐 싱가포르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이제 서울과 비교하면 뭐 인구는 조금 이렇게 그 뭐 많지만 이제 뭐 세대수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울,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 규모의 대도시를 지방에 한 3개 정도 더 건설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렇게 수요 분산론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사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지 못했던 진보 보수 정부에서 다 시행하지 혹은 뭐 의도는 했지만 뭐 실현하지 못했던 정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그게 보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고 또 뒷부분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얘기해 주신 것도 잘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것도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일단 비용이 뭐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씩 LH가 손해를 본다니까 사실상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에 너무 오래 사는 게 사실은 이제 물가는 2, 3% 오르는데 집값은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해서 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뭐 갔다 오고 나니까 집값이 엄청 올라서 집살 엄두도 못 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인터뷰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고 좋은 정책이지만 청년들한테 무조건 임대주택 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었고 그다음에 무조건 자가 보유를 늘리는 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게 이제 그 싱가포르 얘기하시면서 싱가포르는 거의 다 1가구 1주택이잖아요. 정부가 거의 뭐 집을 더 강제로 자가 보유 정책을 핀 건데 그게 재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사를 못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이사 갈래도 이사 갈 집이 없잖아요. 다 집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유동성 어떤 국민들의 유동성이 그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사를 못 하더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뭐 지하철 같은 거 많이 여기저기 뚫고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엔 좀 싱가포르보다 훨씬 넓은 나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자가의 보유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수요 억제책만이 능사도 아니고 또 공급 뭐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도권에 뭐 강남 뭐 이런데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만이 또 능사도 아닌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정부가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시도했던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특히 부동산 폭등기에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리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이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이른바 기본주택론, 이제 기본사회론을 아직도 깔고 가고 있잖아요.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기본주택
일하는 발상, 기본주택이라는 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어떤 정책을 뭐 쓰고 있는지 뭐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겠다 뭐 미분양된 거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마근래 교수님 얘기를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내용 질문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윤 기자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책 쓴 지가 꽤 됐어요. 2021년에 나온 책이죠. 그쵸? 2021년에 썼고, 또 한동안 쓴 다음에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윤 기자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되게 이렇게 그 가벼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볍기도 하지만 좀 공식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도시계획 쪽을 계속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이 도시계획이랑 국토계획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국토계획 쪽에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토계획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정책하는데 약간 자문위원으로 또 끌려다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다음에 왜 저러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적어 놓고, 이제 그런 제 나름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궁금증을 풀어야겠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읽으면서 책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제가 알아서 쓴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증이 있고 좀 머리도 좀 정리해야 되고 머리도 복잡하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체계화시키면서 썼던 거고요. 사실 이제 지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이제 정책이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되게 아팠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화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감정을 억제하면서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책을 쓴 기간이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이것저것 모아놨던 거를 그냥 쭉 좀 약간 좀 대중들한테 덜 친화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전문 용어가 많고 또 경제 용어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떨 때는 좀 안 거르고 그냥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도 경제학 지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좀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쉽게 읽을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윤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 확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공급 확대 쪽에 조금 많이 그 힘을 기울이고요. 또 진보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꼭 이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한 독특한 상황을 보건대
이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수도권 독식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도시 정책을 만들고 신도시 정책을 폈고요. 그 신도시가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공급하게 한 거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신도시 지금 계획된 거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명품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실 항상 최첨단을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집어넣을지, 3기 신도시가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대기 수요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간 인구가 항상 서울로 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집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신도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 신도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정책이었다. 완화시키는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수도권 전체가 이 외곽이 되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교통망이 인구는 증가하는데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거점이 또 굉장히 발달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내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교통 결절점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꾸 이제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흡입력이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기 신도시 나오고 정부 2개 건너뛰고 2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고요. 정부 2개 건너뛰고 3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걸 3세판 정도 이제 반복했던 거죠.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수도권이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유로 많이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이게 이제 강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이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주택만 생각하는데 저희 계획하는 사람들은 인프라를 같이 생각해요.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새거 없고 또 첨단이고 가장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죠. 가장 이제 최신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잡아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집값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장기 정책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플럭추에이션이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이게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좀 폄하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수요 분산을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과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지역에 몇 개 구축하는 것, 그래서 수요를 빼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랙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베이비 부머 이주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계층이 너무나 이 도시 탈출의 욕구가 큰 계층이기 때문에 이 계층들을 위해서 빠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을 좀 빠르게 공급을 해서 좀 이 압력을 빼주면은 이분들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안 팔더라도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세나 월세 가격을 낮추고 이게 이제
그 매매 시장의 주택 가격을 또 하락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실 때 저도 이제 특보로 부동산 대책 쪽에서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특보라 그래도 저기 하는 일도 없어요. 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아니 정말 급하고 정말 마음이 있다라면은 이 집값 잡는 거 마음이 있다라면은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해서 지방에서 좀 그분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요를 직접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주택도 굉장히 빠르게 지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을 해가지고 공급까지는 진짜 빠르면 3.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베이비 부모는 1.5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제안들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 이런 걸로 좀 치부돼 버리는 게 조금 아깝기도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주택 정책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고령주택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부동산을 바라보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인구구조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요즘 굉장히 크게 절감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도는 너무너무 후졌다라는 거. 아예 대책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자체가 노인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나이 든 사람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액티브하고 행복하게 사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거 정책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근데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버타운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런 주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게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었는데 이거 좀 얘기가 기니까 분양이 좀 투기의 대상이 좀 됐어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같은 거죠. 도시계획 시설이었기 때문에 분양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하면은 이제 민간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들이 너무 눈독을 들이고 그래서 분양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형식으로 이 노인복지주택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너무 세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사는 그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기 힘든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참고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한계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서비스 고령 친화 주택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호 그러니까 이 케어 있잖아요. 메디컬 케어라든지 이 돌봄이 좀 필요 없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디폴트를 그냥 아주 간단한 상담이라든가 생활 상담이라든가 노인 상담 이런 기능만 집어넣고 이것들을 완전히 푼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아주 폭증을 해가지고 거의 30만 호 가까운 게 2011년부터 지금 한 10년 사이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이런 수요가 잠재해 있었다라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맞습니다. 예. 역시 여기 전문가
여기 같이 계시니까 좀 편해집니다. 예.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노인복지법에서 이런 거를 다루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령친화형 주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의 그 고령친화형 주택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법을 뭐 있다라면 기존 법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뭐 좀 확대 개편하든지 하든지 해서 실제 좀, 그러니까 60세 이상 아니면 뭐 55세도 좋습니다. 좀 이런 분들을 위한 고령 친화 주택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냥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 뭐, 진짜 저 잘 모릅니다.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는 그냥 제가 진짜 쓰고 싶은 내용, 제가 진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썼다라는 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쓰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집값 내려간다라고, 그 다음에 집값이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좀 되게 이렇게 욕먹는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집값 예측했던 거, 그 다음에 금리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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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2년 정도 지난 과거지만, 2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이제 앞부분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대충 저는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랑. 그리고 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제 전망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 대한 뭐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큰 방향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오늘 좀 논의를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논의할 시간이 된다면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지금 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랄까, 하긴 도시계획 정책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코멘트를 하자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파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인 좀, 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좀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억제를 성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내리면은 이제 부양책을 쓰는 어떤 그런 거죠. 지금은 사실 부양책을 쓰는 거랑 부양책을 쓰는 어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정부는 이제 반대로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일관되고, 뭔가 이렇게 틀에 잡힌 부동산 정책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단,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아,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했던 미세 규제들이 조금 이렇게 걷어지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심플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은 있다라는 것.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있다라면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정책,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이 없다라면은 이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은 오르는 곳만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체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것. 양극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제 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좀 기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기본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기본주택론. 기본주택을 뭐 평가하기가 기본주택 그때 설계됐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정교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주택도 사실 종류가 좀 토지임대부도 거기에 좀 들어갔었고 뭐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러니까 저는 주택의 공급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조금 더 검증되고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또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모든 게 다 이제 이런 걸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검증의 기간이 필요하고 실험의 기간이 필요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김미주 의원님도 들으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메가시티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김경수 지사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우리 티타임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 기사로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그때는 초등학교 앞에 이제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왜 이주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최근에 교수님은 아니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스크랩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혁신적인 모델이고 되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됐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지방 분권 시대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이게 윤석열 정부 시대에 얼마나 확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기사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뜬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으로 되지는 않지만 성공 사례로 되면서 좀 많이 확산이 될 거다. 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의원님 지금 서화초등학교 모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초등학교 모델 함양군 하면요. 학교 앞 작은 학교 맞아요. 살리기 그때 모델.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그 사이에 볼게요. 네네네네. 스크랩은 안 해놨었는데 그때 이제 티타임하고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아예 포털의 메인 화면에 그게 떠가지고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전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지금 국가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분권화는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될 건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 혹시 제가 이제 서화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 그 서화초등학교 모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윤 기자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네. 윤 기자님이 모르시면은 다른 분들도 모르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또 여러 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함양군에 서화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서화초등학교라는 곳이 그러니까 함양군의 면 지역이었어요. 서화면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이 학교를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화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랑 그다음에 거기 지역 운동가랑 이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학생 모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이랑 LH를 같이 끌어들인 거죠. 아이디어인즉 이렇게 한 겁니다. 학교 앞에다가 LH가 한 12호 정도의 매입 임대주택을 이제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이란 다른 사람이 진 거를 LH가 사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업체가 짓다 보니까 가격이 LH가 짓는 것보다 이제 쌌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한 12호 정도를 짓고 거기 학부모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화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를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를 내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올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함양군 주변에 있는 업체들을 연계해가지고 일자리까지 소개해 준다라고 함양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거가 해결이 되는데 그 주거가 예를 들어서 전용 20평 정도 그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타운하우스 같은 굉장히 양질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어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지어가지고 이제 매입 임대를 했는데 전용 20평 정도가 월 임대료가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학교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원한다라면은 애들이 졸업을 다 해도 20년을 보장해 준 거예요. 계속 20년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업체 중에 가장 유명했던 데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니까 말도 많았던 그 에디슨 모터스가 함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그 대표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딱 일자리,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일자리에 뭐 결론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 세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있던 학생들보다 그 수적인 측면에서 몇 배가 늘었고 이제 운영이 되고 그게 스폰라이트를 엄청 받았죠. 그래서 국무총리도 가고 국토부 장관도 가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그거를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약간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가제 함양에선 무슨 일이 그러니까 서화초등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금 출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게, 거기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되게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다른 데 있고, 또 이제 부인뿐만 가가지고 이제 애를 키우는 어떤 그런 방식. 역시 일자리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힌트를 많이 따서 광주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전의 시골 버전을 함양에 좀 부탁을 했어요. 그다음 LH에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비슷한 세팅으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집을 단지형으로 읍내 가까운 곳에 제공을 하는 거. 그리고 여러 부처 간 사업들의 기존 사업들을 요로 약간 돌려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함양에서 함양군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표들을 좀 인터뷰를 좀 했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함양에서는 인산가라고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겸 회사입니다. 이 대표님은 진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하는 거에. 그리고 이게 테크니컬 이거 약간 긴 얘기라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파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너무나
본인들한테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자리도 있구나.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 대표님도 만나고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함양이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 열악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것 자체가 LH는 일단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사업을 좀 손해 보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 지역 상생기금이라고 이거를 또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LH는 부담 없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베이비 부머가 제가 1차 베이비 부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2차까지 합치면은 1650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고요. 특히 2차 베이비 부머는 74년생까지의 인구인데 이 베이비 부머가 지금 3년 동안 연속해서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이 됐어요. 고령 인구로. 근데 이게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17년간 연평균 85만 명씩 고령자로 편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촌양도를 통해 가지고 도시로 왔는데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시를. 근데 마음속에는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5, 60%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향수도 있고 도시 생활에서 이게 지친 것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해 보면 6, 70%가 나와요. 아, 고향에 그러니까 좀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특히 남성에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방에서 잘 설계를 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분들이 이제 탈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실제 제가 지금은 한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가서 이제 직접 이거에 대해서 LH랑 같이 그거를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성공 모델. 이런 성공 모델이 정말 잘 돌아간다, 작동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그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끌어들여 갖고 국토부가 인프라를 조금 해주고 보건복지부가 좀 의료, 이제 케어에 대한 좀 담당을 해주고 중기부가 그렇게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조를, 그러니까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 임금을 으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원하는 거는 거기서 도시처럼 이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딱 반나절 일하는 것. 그래서 15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구조. 거기서 20만 원을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 연금 타고 아니면 서울에서 세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 나온 거 자기랑 합쳐가지고 한 40호, 50호 되는 단지 내에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던 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저기 이웃분들과 바베큐 구워 먹는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정말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도 굉장히 지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급 지역에서도 뭔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고요. 뒷전에 물러나서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구조면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인구 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베이비 부모가 내려가서 뭐 이제 그 대도시를 벗어난다라면은 좀 공간적 분업을 통해서 뭐 베이비 부모도 이제 이 세대 간 갈등의 어떤 그런 그 아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데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또 인생 이모작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 제가 이제 우리 김미주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은 보편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편화돼서 베이비 부머의 한 10% 정도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회 경제적 국가적으로 사회 경제적 임팩트가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학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짧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스터디를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이렇게 공포 스토리로 와닿았던 거가 저출산도 있지만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것, 진짜 낮아지는데 계속 신기록을 깨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빠른 고령화 속도, 이게 둘 다 전 세계 베스트입니다. 이 양극단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면요. UN 2100년까지 한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진짜 고령화율이 높은, 때가 되는 때가 2045년이고요. 일본은 2045년부터 고령화율이 스테블라이즈도 됩니다. 일정으로 돼요. 우리나라는 2070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부담이 어마무시하게 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앞으로 이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지금 이 양극단이 맞물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충격, 이 충격의 버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얘기할 때 3자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트렌드 산업구조 변화.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이 산업구조 변화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이게 공간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간구조의 변화가 우리 지금 진행 중인 인구구조의 그 노령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래서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 속에서 잉여화될, 좀 센 표현으로 잉여화될 가능성이 높은 3자가 있다라는 것. 이 3자를 보면은 공간적으로는 비수도권, 지방, 광역시도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진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은 광역시도 정말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경제적으로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인구적으로는 이제 잉여화된다라는 게 너무 기환 자원인데 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쓰임새가 없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죠. 인구적으로는 이제 베이비 부머가 되는 거죠. 이 잉여화될 너무 귀한 자원인데 그냥 남아도는 어떤 그런 잉여화된 상태로 남게 된 이 3자가 결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가 지역에 있는 군급 지역이나 뭐 중소도시나 아니면 뭐 대도시도 좋습니다. 가서 중소기업과 결합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연금이랑도 이제 맞물리고요. 우리 연금 고가 시기가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7년까지 예측을 했는데 55년으로 이제 땡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금이랑도 관련이 되고 또 지역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 모델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LH가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LH가 내부적으로 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되게 이렇게 거기도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LHI라고. 네, 수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딱 느낌을 잡은 거예요. 이거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보편화되면은 이모작 청약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작 청약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최근까지의 좀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제가 이제 최근에 꽂힌 거라 좋아가지고 조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상훈 박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뭐 소감이나 질문 얘기해 주시죠. 예, 오늘 마강래 교수님 말씀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제가 66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 끝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얘기 같지 않게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함양의 사례 같은 거가 나한테는 어떤 기회를 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고요. 그래서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인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은퇴 앞둔 저희 동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귀농 그거 안 돼. 응? 무조건 우리는 대도시에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2번째 질문은 어저께 윤범기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도 했던 고민인데 지금 이런 게 청년 주거 문제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일종의 코멘트인데요. 제가 세종시에 살다 보니까 세종시가 한편으로는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까 하는 고민 중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만족하고 살던 엄마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자녀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퇴사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가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함양의 사례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또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하시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 분 더 얘기 듣고 네네, 모아서 답변해 주시죠. 네네.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뭐 소감이나 질문 얘기해 주시죠.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뭔가 부푼 무언가 그런 기쁨이 되게 느껴져 갖고 네,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함양의 초등학교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학교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LH가 집을 지었는데 테라스도 있고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저도 지금 매입임대에 살고 있어서 참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인 것 같고요. 일자리가 없으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밖에 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LH가 진주에 있어서 그런지 그 시기에 그 함양군이라든지 산청군에 뭔가 시범적으로 한 전시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되게 막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관련해서 되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분들을 그 베이비 부머 분들을 뭐 윤범희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그런 기술력을 이제 저개발 국가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거기서 이모작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그분들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차라리 그 나라와 함께 인생 이모작을 펼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거가 서울에서는 집터가 없어요. 집터가 없고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집이 너무 비싸고 수도권도 너무 비싸고요. 근데 저는 KTX랑 GTX를 활용하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천안 아산 정도면 한 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아산이나 뭐 저기 어디 GTX 종점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GTX 종점에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을 내긴 했는데 GTX 종점 부분에 이제 거기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언가 신혼부부라든지 그 임대주택을 만든다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 정도는 누구나 다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1시간, 2시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뭐 그 예전에 양승조 충남지사님이 충남형 공공주택이라고 아이를 낳을수록 월세를 줄어들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예 월세를 안 받는 그런 공공주택도 있어서 참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집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걸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LTV나 DSLR 때문에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꿈을 못 꾸는데 그걸 없이 그냥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게 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임대해서 살다가 자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뭔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1기 신도시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산이나 분당이나 부천이나 멀쩡합니다. 그럼 멀쩡한 그 아파트를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요 두 분, 안상훈 박사님하고 박정훈 씨, 요 두 분이 하신 얘기를 모아서 뭐 답변도 좋고 그냥 소감 얘기해 주시죠,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저기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밤도 늦었으니까 제가 짧게 이제 핵심만. 근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까 봐 조금 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좀 못한 얘기는 나중에 뵙고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훈 박사님 또 여기서 또 뵙게 돼가지고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귀농 관련해 가지고 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은 정말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인프라인 것 같아요. 나이 들면요, 나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병원 가깝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한 이제 이런 그 인구들 보면 한 40대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2차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한 20년이 넘게 진짜 액티브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을 챙기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이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그 주치의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영국에서 쓰는 것 같은 주치의제도 있잖아요. 이거 지역에서는 도입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의협의 반대가 되게 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좀 그 주치의가 그 마을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가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라도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그 지역에 맞게 좀 이제 갖춰서 로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정말 병원을 큰 병이 걸렸다라 그러면 이제 도시로 옮기셔야 되는 거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어릴 때는 되게 만족을 하는데 세종시는요, 그 일반적인 도시 발전의 과정을 겪은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일자리도 공무원 중심,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얘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의 역할이 앞으로 세종시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세종시가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앞으로 상당히 프라미싱한 곳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세종시의 입지가 국토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중심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도시권 정책이 저는 이거 무조건 간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이 대도시권 정책은 좀 얘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그 메가시티,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메가시티 정책 같은 거, 이 메가시티가 그냥 큰 도시 만드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군요. 곧 교통 인프라 제대로 깔고 거기에 딱 중심점이 세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 국회 분원 이전을 하고 그와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전 논의가 또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백지 상태인 곳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종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 좀 특수 케이스다라는 것. 그리고 세종은 그 행정 중심의 그런 도시적 기능을 가지고 국토의 중심부에서 여러 메가시티, 그러니까 여러 대도시권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 세종은 굉장히 밝게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걱정한다. 이거는 저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신성장학파의 이범 선생님 계시죠? 저는 네네. 다는 공감을 안 하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건 정말 대학의 그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부터 좀 갖추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 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소프트웨어도 같이 동시에 결합이 되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된 구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진짜 망국병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좀 파격적인 정책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서울 밖 어느 지역도 다 이런 거를 겪을 거다. 세종이야 그래도 난 거죠. 그렇죠? 다른 지역은 더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호 선생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신남방 정책 있잖아요. 저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서 그 삼성전자에 계셨던 분인가요? 그러니까 박광기 선생님, 박광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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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광기 부사장. 예. 그쵸, 예, 부사장님이, 그분이 하신 얘기죠. 네. 예, 했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좀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크게 공감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베이비 버머들한테 이렇게 옵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신남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 중소기업과 결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지역에는 정말로 일자리 문제 맞아요. 일자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저 관건은 그 도시에서 생활했던 베이비 부모들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정말 이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 깍쟁이로 변한 사람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테이크할 수 있는가? 예.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잘 하는 게
되게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KTX라든가 뭐 GTX를 통해 가지고 뭐 임대주택 해결한다. 저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교통시간 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가까워도 행복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가 없으니까 직장과 주거에 버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직장에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프레셔를 느끼더라고요. 이게 대충 보면은 그게 한 25분 정도에서 이게 옵티마이즈 되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25분이 있어야 지금 뭐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다시 나오는. 근데 이게 한 50분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되게 많이 영향을 줘요. 이게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튕겨나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젊은 인구예요. 젊은 인구인데 이 젊은 인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래블 코스트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포켓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코스트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코스트들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청년들의 주거 입지는 가능한 그냥, 직장이 밀집돼 있는 곳, 그 다음에 상업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기회가 있는 곳에 가깝게 분포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 자체가, 환경적 조건 자체가 청년들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마련하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이런 밀도와 다양성과 소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혁신적 아이디어가요. 그리고 그런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공식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짜 밀도 있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수다 떠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딱 나오고, 이런 느낌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쌓여지는 내공, 이게 청년들의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에 가능한 청년들이 머물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웃고 마시고 떠들고 교육받고 이런 것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더라도 정책은 그런 쪽으로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나가게 된다면 좀 나이 든 사람이 나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 든 사람도 원하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 청년들을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들, 그런 인센티브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은 굉장히 강력한 노후 보장 수단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정책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는 정말로 매매 시장으로 올라탈 수 없는 사람과 올라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앞으로 연수가 많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능한 이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정책이 되게 필요해요. 저는 대출도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도 완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분양 전환 임대 같은 거 이게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조금 더 보편화되어야지 청년들이 또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주택을 구입하고 그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데 이 주택이 너무나 큰 역할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데. 네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이동수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혹은 질문 얘기해 주세요. 네, 교수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도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산업 구조랑 인구 구조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비수도권이 잉여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일산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더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희생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것들을 풀면서 오히려 그 비수도권의 그 미분양 주택 물량들이 더 많았는데 이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볼 때는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그 사실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바뀌면서 그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 규약이 폐지되고 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이 지난달에 출범했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지난달인가 이번 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김수동 대표님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소감 듣고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동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뜻밖의 들어와서 이렇게 이 귀한 말씀과 의견들 듣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마강리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이 베이비 부모가 떠나야 이제 이 모두가 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너무나 이제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기 위해서는 정말 노후에 대한 좀 안심, 염려를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이제 유일한 노후 대책인 수준에서 오히려 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제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도시를 떠나 살려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관계와 활동 이제 돌봄 기능이 이제 좀 적절히 이제 작동을 해서 내가 그 도시를 떠나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이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이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인 게 일활동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그 일자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사실 많은 정책적인 것들이 이제 동원돼서 이제 가능한 건데 사실 지금 이 주택연금 제도를 한번 좀 응용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정도 되면은 사실 국민연금도 과거보다는 이제 좀 수령액이 이제 조금 좀 한 100만 원 이상 이제 그 정도 되고 거의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제 그 정도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금 주택연금이 그 주택에 거주해야지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런 지역균형 주택 이런 정책할 때 그런 쪽으로 이 지역 이주할 때 그런 이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보유한 집을 주택연금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면은 국민연금과 이제 주택연금이 이제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지금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이 베이비부머 귀촌 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혹시 이런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은 혹시 검토가 안 되셨는지 혹시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적용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진짜 질문이 너무 이렇게 날카롭고 좋아서 제가 이제 뭐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비수도권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정책이 나오거나, 그래서 저희가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강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집값이 지금 내려가서 이게 너무 이렇게
경제에 부담을 줄까 봐 지금은 이제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책을 내놓든 대부분의 정책, 그러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7, 8, 90%의 이런 정책들, 어떤 정책을 내놔도 결국은 깔때기처럼 수렴할 겁니다. 서울에 집 사야 된다. 강남에 집 사야 된다. 라는 거. 그게, 저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좀 너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것보다는 좀 한 스텝, 저는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는가. 이게 사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수도권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 이런 추세가 계속 될 텐데,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정책을 해도 스텝이 꼬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 생태계를 지역에 좀 제대로 구축하려고 이게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구축을 좀 몇 개 이렇게 대도시권 정책을 써서 균형 발전 국토 공간을 놓고 균형 발전 공간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메가시티 불경 메가시티 이게 특별연합이라 그래요. 깨졌잖아요.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깨졌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게 뭐 다양한 형태로 또 논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가시티 논의 있잖아요. 이거는, 100% 계속 갑니다. 제가 여기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전 세계적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산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 대도시 결정점으로 모이는, 그다음에 역세권 사업들이 막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뭐 이제 그 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크기,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더 큰 크기, 그 정도의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 수위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방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역들이 뭉치는 현상들이 연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곧이라고 봅니다. 곧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한 형태로 또 논의가 되고 또 한국적인 어떤 상황에 맞는 이런 도시연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수동 대표님 말씀 너무 저기 공감을 하고요. 그 노후에 대한 안심을 해야 사실 지역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죠. 이런 노력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 진짜 우리가 예전에 그 공상과학 본대로 막 지금 세상이 막 좀 바뀌는 거 보면은 그때 지금의 상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상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정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택연금 제도를 특히 그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특히 지금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그게 허용이 안 되죠. 근데 제가 베이비 부머 관련 책에는 요 내용을 지금 그 김수동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거를 좀 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1주택자가 그거 플러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1주택자가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거는 이제 소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목외지를 해가지고 집을 안 팔아도 사실은 임대차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청년들, 젊은 세대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고, 상당히 이렇게 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것만 풀어진다라면은, 전 정말 귀한 흐름이 쇄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조금 있다가 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에다가 집 하나 더 사는 게 종부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이주택자, 다주택자가 돼서 이런 부담들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했을 때는 이게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특히 이렇게 중과에 대한 배제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정말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사실 즉흥적으로 잡은 모임이었는데 상당히 고퀄리티의 대화가 본의 아니게 오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정현 의원님 마지막까지 한 말씀 못 하시겠어요? 좀 아이 둘을 재우시느라고 말씀 못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만 듣고 마치시죠. 네. 네, 어쨌든 제가 간절히 바랬던 수업인데 아기 보느라고 왔다 갔다 지금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만 더 크게. 아마 애들 때문에 작게 얘기해 주시나 크게 봐요. 하려면 예, 아기가 맞습니다. 깰 애기 것 깰까 봐 같아서 작게 얘기하는 거 작게 죄송하고요. 얘기하셔도 저는 들립니다. 네, 하여튼 저는 마 교수님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또 찾아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지금 오늘 교수님 주신 말씀과 책에 나왔던 지적사항들 저는 좀 잘 담아내서 좀 지역의 좀 주요 이슈를 좀 이슈 파이팅 해보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에 요 아이템들을 잘 녹여내서 이슈 파이팅을 해보겠다.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찾아뵙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신의원님은 아까 신도시 아까 어느 분도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신도시요. 아까 박정우님이 얘기하셨죠. 네네. 네네, 예, 신도시요. 이거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로는 재건축 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테크니컬리 그렇습니다. 약간 좀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만약 진행이 돼도 그러니까 선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만 지정돼가지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기 신도시 를 해주면 다른 데는 30년 넘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안 되죠 그러면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네. 이 신도시 얘기는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서 모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면 좀 공유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좀 퍼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화면 좀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신정현 의원. 하나, 둘, 셋.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잘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